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나 닮았다는 그 남자한테 네 뺏길 뻔했네. 떨리는데요. 이 괴담을 제가 다루게 될 줄이야.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네이트판 레전드 귀신 보는 내 친구 박보살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유명한 괴담이고 괴담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꼭 보셨을 이름인데 되게 길고 또 레전드인 괴담이라 지금까지 아껴뒀었는데 요번에 읽게 되네요. 감격입니다. 바로 한번 박보살 이야기, 내 친구는 박보살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태어나기 전 있었던 일부터 말하겠음. 이걸 알아야 뒷 얘기가 이해가 됨. 엄마의 친한 언니가 신수를 보러 용하다고 소문난 스님을 찾아갔음. 엄마가 지금은 그런 걸 믿지만 그때 엄마는 점이나 사주를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뚱하게 앉아있는데 그 스님이 엄마한테 대뜸 이번 애가 가기 전에 딸을 가질 겁니다. 그 아이 사주가 좋고 복도 있고 조상이 돌보는 아이니까 잘 키우세요. 딸이 훗날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겁니다. 이랬다고 함. 근데 죄송하게도 그 딸이 나임 덜덜. 그러고 나서 엄마는 정말 임신을 했고 나를 낳았는데 그 전에는 정말 힘들고 빚더미였던 아빠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풀리고 소송에 휘말렸던 아빠 집안의 유산 문제도 다 해결이 돼서 처음으로 통장에 큰 돈을 저축했다고 함.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나한테 복댕이 하심. 아직까지도. 별탈 없이 무럭무럭 콩나물 크듯 쑥쑥 커서 난 고딩이 되었음. 난 여고를 다녔는데 범상치 않은 아이가 친구하자며 다가왔음. 첫인상이 포스가 쩔었음. 덩치도 안 큰데 진짜 눈매하며 입하며 분명하게 생긴 아이였음. 특히 눈이 완전 매의 누님. 난 임기응변에 좀 능한 편인데 이년이 날 똑바로 쳐다보면 사실만을 말하게 됨. 진심 거짓말 탐지기임. 크크크. 이 친구를 박여사라고 칭하겠음. 박여사와 친구가 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함. 같이 놀던 친구한테 박여사가 이러는 거임. 오늘 차 조심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 어젯밤 꿈에 니 나왔어. 다음날 꿈에 나왔다던 애 팔 부러져서 깁스하고 학교 왔음. 아파트 물청소를 했는데 얘네 집이 2층이라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졌다고 함. 그 후로도 박여사의 꿈에 나온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음. 이상하게 난 한 번도 박여사 꿈에 나온 적이 없지만 또 한 번은 친한 친구가 남친을 사귀게 됐는데 그 남친님이 우리한테 피자를 쏘기로 했음. 피자헛에 가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샐러드 바도 아작냈음. 우린 소식 따위 모름. 그저 대식가들임. 근데 박여사가 표정이 안 좋은 거임. 암튼 피자를 다 흡입하고 나서 친구 남친은 빠빠이 하고 우리끼리 집에 가는 버스 아니었음. 갑자기 박여사가 남친이 생긴 친구한테 그 남친을 만나지 말라는 거임. 친구는 왜 그러냐고, 내 남친 좋은데 왜 그러냐고, 부러워서 그러냐고 했음. 박여사는 글쎄 만나지 말라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대들지 말라고 함. 난 중간에서 눈치를 계속 봤음. 이상하게 박여사가 엄하게 말하면 눈치 보게 됨. 유유. 박여사 말로는 그 남친이 콩밥 먹게 생긴 상이래나? 뭐래나? 난 콩밥 좋아하는데 힝. 암튼 2달인가 그 친구는 남친을 계속 만났는데 일이 터졌음. 그 남친이 동네에서 좀 논다는 애였는데 선배들 10몇 명이랑 같이 채팅으로 만난 여자 2명을 집단 강 X 했다고 함. 덜덜. 그 사람 진짜 콩밥 먹음. 그 뒤로 알게 된 이야기지만 박여사의 이모님은 정말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 분이셨음. 이모를 닮았는지 하여튼 좀 신통방통한 박여사였음. 그러다 내가 박여사를 진짜 다시 보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는 강이 있음. 강둑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이었음. 친구들이랑 치킨을 시켜서 강으로 갔음. 며칠째 장마였다가 갠 날이라 강물이 많이 불어있고 시원했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박여사가 완전 사색이 되어서는 빨리 가자 빨리 이러는 거임. 우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좀 더 이따 가자고 그랬는데 진짜 무섭게 호통을 치면서 가자고. 어쩔 수 없이 치킨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왔음. 애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강둑 다리 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강물 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함.
우린 말도 안 된다고.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귀신이라도 강 위를 달리다니 너무 웃기다며 막 웃었음. 근데 박 여사가 너무 진지하게 진짜 분홍색 바지에 흰 티 입은 여자애였다고 귀신을 봤다는 거임. 저녁이 돼서 애들이 가고 집에 혼자 있었는데 네이트 에어인가? 하여튼 내가 사는 지역 재난정보 같은 거 날라오는 거 있음. 공익 채널인가 뭔가 하는 거임. 아무튼 거기서 사람을 찾는다고 메시지가 온 거임. 별 생각 없이 폰을 다 들여다가 내 머릿속에 뭔가 슉 지나가는 게 있었음. 다시 자세히 보니 어떤 여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김땡땡 나이 7세 성별 여자 흰색 블라우스에 분홍색 바지를 착용. 이 아이를 보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땡땡땡땡땡땡땡. 허걱. 솔직히 그때까지는 우연의 일치겠지 라고 생각하며 잠을 잤음.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임. 강에 가지 말라고. 구미에 사는 여자애가 실종됐는데 오늘 우리 동네 강둑에서 건졌다고. 진심 소름 개돋았음. 전날 왔던 공익 채널 메시지에 그 여자아이가 오늘 강에서 발견된 그 아이였고 그때 박 여사가 봤다던 그 강물 위를 달리는 아이가 그 아이였던 거임. 난 그때부터 박 여사를 박보살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음. 박보살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매의 눈이 되어갔음. 20살이 되던 해에 박보살님이 술 먹고 꽐라돼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간 날이 있었음.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인연이 나한테 나 새벽에 너네 큰아버지 봤다? 이러는 거임. 난 엥? 하며 엄마한테 엄마 큰아빠 왔어? 라고 물었음. 그때 박보살님이 살아있는 큰아빠 말고 덜덜덜. 엄마랑 난 무슨 말인가 싶었음. 아빠는 사남 2녀 중 막내인데 우리 집엔 돌아가신 큰아빠가 없음. 얘기를 들어보니 새벽에 박보살이 갈증이 나서 깼는데 어떤 남자가 내 발밑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다고 함. 2년이 겁도 없이 아저씨 왜 그래요? 물었다고 함.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를 가리키며 나는 얘 큰아빠 되는 사람인데 너무 외로워서 그렇다고. 그래서 박보살이 근데 왜 얘한테 있어요? 라고 물으니 내 큰아빠 되시는 분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던 동생 딸이니까 지켜줄 거야 라고 했다고 함. 그리고 박보살은 큰아빠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박보살 말이 큰아빠가 내 어깨에 계신 수호령이 한 분 더 있다고 고모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함. 헉. 내가 그래서 고모도 봤냐고 물으니까 고모는 안 보이더라고 함. 박보살이 가고 집에 오신 아빠한테 혹시 지금 큰아빠 세 분 말고 큰아빠가 또 있었냐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냐며 둘째 형이 계셨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시다가 신행길에 돌아가셨다는 거임. 덜덜덜. 외롭다는 말은 아마도 큰아빠 혼자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음. 그리고 고모 얘기를 물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홍역으로 돌아가셨다고 함. 그 두 분이 내 어깨 위에 점점점. 비록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땐 레알 무서웠음. 엄마가 나를 가지기 전 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조상이 돌본다는 말이 이거였던 거임. 그 스님도 참 용하심. 이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박보살이 지금 대전에 있음. 직장이 대전이라 자주는 못 봐도 집에 내려올 때마다 보는데 내가 역에 마중을 나갔음. 내 차를 보고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 무서운 년 유유. 차에 타더니 또 헛소리 시작함. 차 안에 음기가 가득해. 조심해. 막 이러는 거임. 박보살은 그런 장난도 많이 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림. 근처에 밥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박보살이 심각하게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음. 난 아니 없는데? 이러고 해맑게 처묵처묵. 밥을 다 먹고 박보살 집 앞에 태워주는데 내리기 전에 하는 말. 사람들 좀 많이 태우고 다녀. 네 차에 있는 사람 춥고 외로워 보여. 헉 이런 쌍년 유유. 차 어케 타고 집에 가라고 이년아. 망할년. 집에 와서 난 엄마한테 블라블라 이랬는데 저랬는데 박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엄마가 갑자기 울면서 그러는 거임. 땡땡이 오빠 외사촌 오빠 이틀 전에 강물에 뛰어들어 살했다고. 오늘 발인인데 널 그렇게 이뻐하더니 가는 길에 보러 왔나 보다 라고. 그냥 멍했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빠라서 나 정말 예뻐해주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던 오빠였는데 막 울면서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음. 아까 그 말 뭐냐고. 그러니까 박보살이 이러는 거임. 작년 여름에 니네 집에 놀러왔던 사촌 오빠 맞지?
온몸이 흠뻑 젖어서 덜덜 떨고 있더라. 가는 길에 니 보러 왔나 봐. 어허, 외사촌 오빠 장례식인데 안 알려줬나 보네. 학교 다니라고 그랬던 건가? 그죠? 딱 이때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들 학교 다니는 거에 지장 갈까봐 이런 거 좀 말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했죠. 요즘도 그럴란가 모르겠지만. 자, 또 다음 썰입니다. 울 엄마는 참 대쪽 같은 사람임. 한 번 안 된다면 끝까지 안 되지만 또 한 번 한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꼭 지키심. 울 엄마 에피소드도 진짜 많은데 언젠가 또 엄마 얘기로 글을 써보겠음. 근데 그렇게 성격 확실한 엄마도 박보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심. 조상님 이야기 이후로 완전 맹신 중이심. 울 엄마는 강아지를 싫어함. 싫어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내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서 털 있는 동물들을 싫어하심.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음. 근데 난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함.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 유유.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음. 그래서 나의 잔머리로 박보살을 살살 꼬드겼음. 야, 나 강아지 키우기 네가 좀 도와주셈. 밥을 한 6번인가 사줬음. 우린 먹는 것도 스케일이 큼. 과외 알바로 벌어들인 내 피 같은 돈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나서야 결국 박보살이 도와주기로 함.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박보살이 동거 중인 세련이,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고 우리 집에 왔음. 근데 세련이가 이것이 자꾸 울 아빠를 보고 짖는 거임, 유유. 난 세련이 입막음을 위해 자꾸 육포를 물려줬음. 씹으면서도 짖는 싸나운 것, 찍찍. 역시 강아지는 주인을 닮는 거임, 크크. 박보살이 마침내 말을 꺼냈음. 엄마,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야겠어요. 흰 강아지로. 아, 나 저것이 돌았나. 난 시추나 요크셔 테리어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속으로 별 쌍욕을 다 했음. 박보살 맹신하시는 우리 엄마는 별다른 이유도 묻지 않고 백구 한 마리를 사오셨음. 엄마도 참 말티즈나 푸들도 아니고 백구, 크크크. 그렇게 울 집에 온 백구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녀석이었음. 우리 식구들을 보면 오줌을 좔좔 지렸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음. 특히 백구의 아빠 사랑은 좀 남달랐는데 애가 다중인격 같았음. 아빠를 보면 좋아서 난리를 치다가도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짖고 꼬리 살랑살랑 거리다가도 물려고 하고 뭐 암튼 이상한 백구 녀석 찍찍. 근데 밥도 잘 먹고 집도 잘 지키던 백구가 어느 날부터 걷는 게 이상한 거임. 계속 한쪽 다리를 절고 허공을 보고 사납게 짖어댔음. 병원에 데리고 가봐도 엑스레이 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백구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갔음. 한쪽 다리를 아예 들고 다녔음.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가족은 강원도에 다녀올 일이 생김. 1박 2일 일정이라 충분한 사료를 백구 밥그릇에 담아주고 동네 아줌마한테 강아지 수시로 들여다봐달라고 부탁을 했음. 그리고 결혼식을 갔다 돌아왔는데 항상 반기던 백구 녀석이 보이질 않는 거임.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아빠가 뒷마당에 찾으러 가보니 백구 녀석이 거기 싸늘하게 식어 있었음. 목줄을 메어놓고 갔었는데 어찌나 세게 당겨서 풀었는지 목줄이 목에 파묻혀서 있었다고 함. 난 차마 볼 수가 없었음. 우리 집 뒷마당에 백구를 묻어주고 엄마가 박보살을 불러서 왜 강아지를 키우라 했냐고 물었음. 그랬더니 박보살이 하는 말. 얘가 자꾸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엄마 설득해달라 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마침 아빠가 집에 계시던데 아빠 오른쪽 바지가랑이를 애기 영가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련이가 자꾸 짖으니까 무서운지 숨길래 키우시라고 한 거예요. 이러는 거임. 그러니까 요점은 박보살이 내 부탁 때문에 엄마를 설득하러 왔는데 울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 다리에 애기 영가가 대롱대롱. 근데 세련이가 짖으니까 애기 영가가 무서워하길래 이거다 싶어서 강아지를 키우라고 했다는 거임. 박보살 말로는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한 이유는 흰 강아지가 영험하다는 이유에서였고 또 아빠가 다칠 오른쪽 다리를 백구가 다쳤고 아빠가 건너실 만한 요단강을 백구가 대신 건넜다고 함. 덜덜. 생각해보니 세련이와 백구가 아빠를 보며 짖는 게 아니었던 듯함. 신기한 건 그해 초에 엄마가 늘 다니시는 절에서 우리 가족 신수를 봤는데 아빠 이번 해가 너무 안 좋다고 이번 해만 넘기면 좋겠는데 힘들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함. 그래서 아빠 지갑에 부적도 넣어두고 절에서 등도 켜고 그랬는데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건강하심. 그리고 박보살의 흰강지 드립 덕분에 우리 집엔 항상 흰둥이가 있게 되었음. 컹컹.
지금은 빌라로 이사를 해서 말티즈 2마리와 동거 중임. 행복함. 근데 님들아, 나도 왠지 능력자 된 것 같지 않음? 박보살한테 그때 마침 강아지 키우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했음. 크크. 물론 백구한테는 미안함. 백구야, 잊지 않을게. 그때 괴롭혀서 미안해. 좋은 곳으로 가렴. 하트. 어허, 안타깝긴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서도 다행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또 한 가지 에피. 기독교인인 내 친구도 박보살을 맹신하게 된 이야기임. 오호, 기독교 분들 이런 쪽으로 이제 데려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나랑 친한 대학 친구가 있는데 박보살과 만난 적이 있음.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은 빠빠이를 했음.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서 박보살이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임. 네 학교 친구 혹시 자취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음. 얘는 집이 다른 지역이라 자취를 했음. 근데 박보살이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거임. 내가 걔 한 번 보고 이런 말해서 미친 여자 같겠지만 네 친구 당분간 자취방에 있지 말라고 해. 그리고 니도 절대 거기 가지 말고. 아, 난 망설여졌음. 대학 친구는 기독교인이라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음. 가로 열고 닫고. 저는 왜곡된 기독교인들은 싫지만 얘는 정말 독실하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친구에게 분명히 박보살 얘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힐 테고, 그래서 대학 친구에게 억지 핑계를 대고 우리 집에서 며칠 통학을 하기로 했음. 그러다가 3일인가 지나서 친구가 전공서적 가지러 가야 된다고 학교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좀 들리자 해서 갔음. 난 차 안에 기다리고 있고 친구가 집에 올라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임. 전화를 받으니까 덜덜 떨면서 와달라고 하는 거임. 무슨 일이지?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친구네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음. 헐, 그래서 박보살이 여기 있지 말라 그랬나? 싶은 마음이 들었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박보살한테 전화를 했음. 친구네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털렸다고, 난장판이라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는 말. 걔 거기 있었으면 몸도 상할 뻔했어. 꿈에 웬 시커먼 놈 2명이서 네 친구한테 나쁜 짓 하더라고. 만약 거기에 그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막 났음. 그때 우리 학교 근처 원룸촌에서 알게 모르게 강도, 강X 사건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박보살 덕분에 내 친구는 살았음. 유유. 그리고 보름 뒤인가 친구 반지랑 목걸이랑 노트북 갖고 간 놈들을 잡았는데 박보살이 꿈에서 보았듯 20대 남자 2명이 범인이었음. 오호, 다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임. 박보살 1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박보살이 내 어깨 위에 계신 수호령을 봤음. 며칠 뒤에 자기 이모한테 가자고 하는 거임. 난 드디어 그 유명하신 박보살 이모님을 뵙게 되었음. 두둥, 염통이 쫄깃해지는 기분이었음. 근데 예상외로 이모님 인상만 보니까 정말 인자하신 보통 아주머니 같았음. 인사를 드리고 박보살의 친한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나더러 앉아봐라 하시는 거임. 이모님 앞에 앉았더니 이모님 하시는 말씀이 타 좋은데 도화살이 꼈노. 네 방에 꽃이 있나? 이러시는 거였음. 난 도화살이 뭔지 몰랐음. 알고 보니 도화살은 복숭아 나무 도, 꽃 화자를 쓰는 거라고 하셨음. 복숭아 꽃이 예쁘고 화려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나? 그래요. 저 예쁘고 화려하지 않아요. 유유.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이랑 백년해로 하지 못하고 자꾸 이성이 꼬이는 거임. 예전 기생이나 요부, 지금은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연예인들이 도화살 사주가 많다고 함. 이 얘기를 들은 박보살이 나한테 비장한 표정으로 닌 전생에 농개였어 라며 농개 드립 쳐주심. 참나 황진이도 아니고 농개 크크크. 암튼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에 꽃이 없는 거임. 화분 키우고 이런 거 절대 못함. 내 몸땡이도 귀찮음.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모님께서 조화도 없냐며 자꾸 내 방에 꽃이 보인다고 하셨음. 혹시라도 집에 가면 내 방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라도 꽃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고. 내가 도화살이 있는 데다가 집에 꽃이 있으면 그 기운이 왕성해져서 안 된다고 하셨음. 꽃처럼 외모가 화려한 것들에 안 좋은 기운들이 숨어 있다고 함. 이모님께서 나한테 있는 수호령들이 보이신다며 물론 날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지만 외로운 영가들이기 때문에 도화살로서 나에게 보답받고 싶어 하신다는 덜덜덜. 그리고 이젠 내 앞길에 수호령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서
엄마 다니는 절에서 그분들 천도제를 지내주라고 하셨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모님이 나한테 덧니가 있지? 라고 물으셨음. 난 보이는 덧니는 없는데 윗 너금니가 안쪽으로 났음. 보이진 않지만 고기 먹을 때마다 자꾸 껴서 짜증이 남. 안으로 난 덧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시며 안으로 난 어금니는 숨겨놓은 자식을 뜻한다고 당장 빼라고 하셨음. 도화살 덜덜, 숨겨놓은 자식 덜덜. 난 그렇게 간 큰 여자가 아님. 충격의 도가니탕이었음.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전부 다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 갑자기 미친 듯 꽃을 찾기 시작했음. 근데 내 방 어디에도 꽃이 없는 거임.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화초나 허브 같은 것밖에는 안 보였음.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엄마랑 나랑 내 방 침대 위쪽을 보고 기절할 뻔했음. 내 방 침대 위에 벽이 너무 심심해서 내가 장미꽃 포인트 벽지를 붙여놨었는데 진짜 장미 넝쿨처럼 풍성하게 붙여놨었음. 박보살 이모님은 그걸 보신 거임. 그 장미꽃들을 다 떼어내고 다음날 치과에 가서 이도 뽑았음. 그리고 엄마 다니는 절에 가서 내 어깨에 계신다는 조상님들의 천도제를 지내드렸음.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그렇게 3년 동안 지냈음. 천도제 지낼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돈은 상관없다 치더라도 천도제 지내는 날 난 개죽음이었음. 내가 열심히 절을 해야 수호령 분들이 좋은 곳에 간다고 하셔서 제 지낼 때마다 난 1000배를 했음. 후덜덜. 절 1000번 떡실신을 하곤 했음. 병원에서 링거투온, 저질 체력임 크크크. 그리고 마지막 천도제를 끝내던 날 밤 엄마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만 들리더라고 함. 그동안 고마웠다고, 덕분에 외롭지 않게 간다고. 그러더니 횃불같이 동그란 불덩이 2개가 멀리 사라지더라는. 근데 도화살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긴 함. 난 오크녀의 호비 쪽인데 20살 때부터 남친이 항상 있었음. 과거형 크크크. 성격은 좀 좋은 편임. 내 생각에는. 다행히도 박보살 이모님 덕분에 도화살이 순탄하게 넘어갔지만 천도제 끝나고 난 뒤부터는 개뿔 남자 구경도 못함. 개손해인데? 역시 오크녀의 호비 쪽은 성격이 좋더라도 외로운 팔자임. 이쁜 게 착한 거임. 에효 크크크. 여기까지가 이제 천도제 했던 그리고 박보살 이모님 만난 이야기였는데 재밌네요. 오늘의 판 주제는 박보살의 만행이고 오늘 판의 목적은 박보살 이미지 실추임. 토커님들이 나보다 박보살을 더 좋아라들 해주시니 박보살 뒷담화를 좀 하겠음. 크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보살은 일반인과는 좀 다른 재주를 갖고 있음. 내가 가끔 박보살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굴복시킴. 얼마 전 친구 생일날 박보살과 나를 포함해 5명이 모였음. 저녁 메뉴를 고르려는데 박보살이 뭐 먹고 싶냐고 묻는 거임. 난 당연히 고기를 외쳤음. 나 육식주의자임. 채식 따윈 버려. 크크. 진심 쭈꾸미 삼겹살이 너무 땡기는 날이었음. 아 맛있겠다. 근데 박보살이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오늘 고기 먹지마 큰일나 이러는 거임. 나 박보살 말에 좀 잘 쪼름. 굴욕적이지만 박보살의 포스는 대투더박, 대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럼 뭐 순한 양이 되어 물었음. 회 먹으러 가자. 오늘은 회 먹는 게 낫지 싶다. 말투가 뭔가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박보살의 말투. 군말 없이 따라갔지만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내가 단 한 가지 가리는 게 바로 회였음. 그래도 난 씩씩하게 스키다시로 나온 소라랑 새우님들을 다 까먹고 매운탕 한 뚝배기에 공깃밥 2그릇 먹었음. 박보살과 다른 친구들은 회 맛있게 냠냠. 근데 너무 어이없게도 밥값은 뿜빠이였음. 아 나 회 먹으면 매운탕 공짜잖아요 님들아. 난 밥 2공기 먹고 25,000원 낸 거임. 이런 슈바. 밥 먹고 나와서 이 냔들이 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거임. 내 차 좁아 터지고 유유. 그래도 생일인 친구 때문에 금오산을 갔음. 거기 파전 완전 짱임. 난 사실 그거 먹고 싶어서 간 거일지도 모름. 금오산에 가는 길에 내가 박보살한테 물었음. 박보살 근데 왜 오늘 고기 먹으면 안 됨? 박보살이 심각하게 말했음. 그냥 오늘 회가 땡기더라고. 아 좋다. 재밌다. 그냥 오늘 회가 땡기더라고. 이런 망할 년, 똥물에 튀길 년. 개 골 때리네요. 예. 이게 괴담? 가스라이팅 괴담.
이건 또 저번 주 주말에 있었던 일임. 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3명의 친구가 있음. 한 명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 친해진 박보살, 그리고 대학교에서 만난 또 한 명, 이렇게 3명은 정말 베프를 뛰어넘은 멘토 같은 존재임. 이 3 여자는 나 때문에 서로 친해져서 이젠 지들끼리 내 뒷담화를 까는 지경에 이르렀음. 얘들이 나 다단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음. 내 적금 깨라고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깰 수도 있음. 얘네랑 함께라면 신라면, 삼양라면? 야, 이 시절 개그 코드가 참 빡세네요. 예. 나름 이 시절에 또 맛이 있죠. 어쨌든 우린 영화를 보러 갔음. 주로 대구 만경관을 애용함. 연인들이나 갈 법한 VIP 상영관에서 영화를 즐김. 애들이 2시간 동안 못 앉아있음. 비루한 몸땡이임. 영화관에 갔는데 난 로맨틱 코미디, 로코를 좋아하는데 박보살은 액션, 호러, 스릴러를 좋아함.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하고 내가 이겼음. 올레 박보살 패배자. 박보살이 졌네요. 옛날에 올레라는 그 감탄사를 많이 썼죠. 왜냐, KT에서 올레 그 광고할 때 이걸로 많이 썼어가지고 개 추억이네.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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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이거랑 이제 쇼 곱하기 쇼,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그것도 있고, 이제 장범준님 올레 뭐였더라? 빠름 LTE 워프 올레, 그런 게 있었죠. 예. 아무튼 이 시절 좋네. 추억여행 좋다. 계속 읽어볼게요. 박보살을 이제 가위바위보로 이겨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글 쓰니까. 잔뜩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난 티켓팅을 하려 했음. 근데 갑자기 박보살이 야, 저기 저 아줌마가 니 쳐다본다. 아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임. 응? 누가 쳐다봐? 난 동그래진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 거렸음. 그때 갑자기 박보살이 저기 빨간 목도리하고 저 안 보여? 한여름에 무슨 목도리? 이러면서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이런 샹, 아무도 없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박보살의 손가락. 난 박보살이 뭐 보일 때 제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박보살은 내가 쫄았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는 이끼 안 보면 확 저 아줌마한테 니네 집 따라가라고 한다. 그래, 너가 보고 싶은 거 봐라.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물었음. 아까 그 아줌마 보인 거 구라친 거 맞지? 에이 미친년아! 그랬더니 박보살이 하는 말. 앞에 팝콘 사던 네가 예쁘다고 했던 그 여자애 따라다니던데? 우린 어디 가면 멋있는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쁜 여자를 찾음. 아, 저 여자 예쁘다. 샹냔, 이런 스타일. 전형적인 열폭 오크녀들임. 예쁜 여자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단지 우리들의 유전자를 저주하는 거임. 옛날 말투 좋은데요? 뭐 진짜임? 에이 거짓말 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내 동공은 확대되고 내 콧구멍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벌렁거렸음. 인연이 눈에 뭐 보인다고 할 때마다 난 통통한 암탕녀가 되어버림. 레알 소름 돋는다는 말을 진짜 실감함. 소름 돋는다는 요즘도 쓰는데 돋는다만 단독으로 쓰는 거는 이제 옛날 말투죠. 예. 돋는데 박보살이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한다, 등신아 진짜 맞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기다리던 엘리베이터가 와서 탔음.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내가 예쁘다고 했던 팝콘을 사고 있던 빨간 목도리의 영가가 따라다닌다는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탔음. 덜덜덜. 그럼 이 엘리베이터 안에 그 빨간 목도리가.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마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럼 영화관 안에서도 같이 있었다는 말임?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박보살을 제외한 우리 셋의 영혼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 근데 눈치 없는 박보살이 하는 말. 야, 저기 있네 저기. 우리 셋은 응? 뭐라고? 못 들은 척하기 시작함. 야 이년아, 저기 보라고 저기. 지금 내 보고 있다. 웃노. 빨간 목도리 영가가 자기를 보고 웃었다고 대놓고 말하는 박보살임. 난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볼 수가 없었음. 왠지 무언가를 지릴 것 같았음. 근데 차라리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게 나을 뻔한 상황이 연출됐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100%의 진실이란 걸 알아주면 좋겠음. 그 예쁜 여자애가 친구한테
나 영화 티켓 모으니까 아까 우리 영화표 줘 이랬음. 친구가 영화 티켓을 건네주고 예쁜 여자애가 그걸 받아서 지갑에 넣는 순간 그 지갑을 쳐다본 내 눈을 정말 뽑아버리고 싶었음. 예쁜 여자의 지갑 안에는 어떤 아줌마와 그 예쁜이가 찍은 사진이 있었음. 그리고 예쁜이의 엄마인 듯한 아줌마의 목엔 빨간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음. 난 내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후덜덜. 엄마가 가르쳐준 광명진언을 외워야 한다, 외워야 한다, 덜덜덜.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 참고로 난 수능 직전에 광명진언 중얼중얼 했는데 수능 개망함. 암튼 몇 시간 같은 몇 초가 흐르고 우린 2층 주차장에 내렸음. 내리자마자 박보사를 제외한 우리 셋은 깍! 꽥!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툭툭 털었음. 겁 많은 우린 박보살한테 아까 그 아줌마 설마 혹시 내 뒤에 있냐고 어디 갔냐고 막 묻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까 내릴 때 돌아보니까 그 여자 등에 엎여 있더라.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딸이 걱정돼서 왔나봐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박보살님 유유. 아마 내가 그 예쁜 여자의 지갑 속 사진을 못 봤다면 이것도 박보살의 만행으로 기억될 뻔한 이야기였을 거임. 아하, 여기까지네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박보살님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질 않네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뭔가 인과에 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건가? 좀 냅둬야 되는 건가? 남이라서 그냥 냅둔 것 같긴 해요. 예. 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박보살은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면 싫어함. 마치 엽기적인 그녀에서의 지연 언니처럼 내가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라고 하는 여자임. 진짜 짱남. 다른 건 나 뭐 다 관대 안 돼. 먹는 거에 좀 예민함. 좀 예전 일인데 박보살과 내가 고등학교 동창 집에 놀러를 갔음. 그 친구 어머니가 반찬을 정말 예술로 하심. 미친 맛임. 밥 없는 날은 반찬만도 한 통 다 먹음. 우리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해서 쌀하고 반찬 재료 사다 드린 적도 있음. 근데 내가 이상하게 그 집에서 뭘 먹으면 잘 체하는 거임.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음. 암튼 그날 박보살은 친구랑 맞골을 치고 가로 열고 닫고 500에 개평 없음. 크크. 난 또 냉장고 기웃기웃 뒤적뒤적 깨악 드디어 찾았음. 내 사랑 뱅어포 무침. 뜨거운 밥 위에 뱅어포 무침 한 젓가락 딱 올려서 냠냠 하려고 하는데 언제 왔는지 박보살이 내 손을 탁 치는 거임. 먹지 마라잉. 뱅어포 무침을 놓칠 수 없는 난 왜 I'm hungry 라고 팔자에도 없는 애교를 부렸지만 너무나도 단호한 박보살 때문에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음. 대신 박보살이 나가서 해물찜을 사주기로 약속함. 그렇게 놀다가 집주인 친구는 엄마 가게에 간다고 하고 빠이빠이 하고 박보살과 나는 해물찜 집으로 고고고. 가는 길에 박보살이 나한테 그러는 거임. 미친년. 그런 집에서 밥 처먹고 돌아다니니까 체하지. 난 너무 어리둥절해서 왜? 그 집이 왜? 하며 물었음. 박보살이 그러는데 그 친구 집에 영가가 정말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임. 완전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영가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했음. 그런 곳에서는 물 한 잔이라도 잘못 마시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함. 다시는 그 집에 가서 밥 먹지 말라고 아주 홍군형이 났음. 엉엉 흑흑. 그동안 난 이 내 몹쓸 소화력 덕분에 그냥 체한 정도로 끝난 것 같음. 박보살 말로는 그게 도깨비터라는 건데 도깨비터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의 죽어나오거나 미쳐버리거나 잘 살던 집도 망한다고 함. 정말 운때가 맞는 사람은 들어가면 엄청 큰 부자도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함. 하지만 잘 되는 거 바라고 들어갔다간 정말 큰일 치르는 거라 했음. 그럼 그 집에 사는 친구는 어떨까? 갑자기 위문이 들어서 그날 밤 친구한테 전화를 했음. 박보살이 그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다고. 너네 집에서 박보살이 영가들을 봤는데 몰랐냐고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사실 우리 가족 전부 다 귀신 봐. 헐. 어째서 나오지 않느냐고 얼른 나오라고 했더니 아직은 사정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엄청 싸게 구했다며 처음부터 도깨비터라는 걸 알고 들어갔다고 함. 박보살도 그 친구한테 얼른 나오라고 설득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음. 그때 정말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음. 그리고 얼마 뒤 그 친구의 남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봉고차에 치여서 하늘나라로 갔음.
그 충격에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한참 계시고 아버지는 뇌경색이 오셔서 수술을 하셨음. 박보살과 나는 계속 친구를 설득해서 결국 친구네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갔음.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어머니께서 다시 일을 하시고 아버지도 많이 호전되셨음. 그리고 내 착한 친구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이뤄서 공구학번이 되었음. 지금도 만나면 내 친구는 한 번씩 그때 이야기를 함. 그때 박보살이 처음 집에 왔던 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왔더라면 동생이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아마도 동생은 좋은 곳으로 갔겠죠? 제 친구가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고 더 크고 단단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가 없나? 근데 사실 그 집값 비싸고 하니까 상황상 싼 곳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슬프고. 자, 다음 에피소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울 아버지 등장하심. 울 아빠는 범상치 않은 분이심. 머리도 비상하시고 리더십도 있으심. 또 글재주가 뛰어나셔서 우리 지역 단체장 분들은 연설문을 아빠께 부탁할 정도임. 아빠 머리를 닮았다면 어쩌면 나 S대, 의대 갔을지도 점점점. 근데 엄마를 닮았네요. 그래서 난 운전을 굉장히 잘함. 크크크. 베스트 드라이버임. 친구들이 나한테 운수업 해볼 생각 없냐고 맨날 물음. 그리고 아빠는 길에 비 맞고 있는 길고양이나 유기견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남자임. 단점 2가지. 말이 많으심. 귀가 얇으심. 크크크. 아빠는 8살 때 6.25를 겪으셨음. 올해 68이심. 난 누뚱이. 아빠는 학교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셨음. 늘 급장, 그러니까 지금의 반장 그런 걸 하셨음.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을 하셨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하셨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집집마다 다니며 동동구르무와 립스틱 등 화장품을 파시며 힘들게 돈을 모으셨다고 함. 그렇게 마련하신 얼마간의 돈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정착하셔서 인쇄소를 개업하심. 그럭저럭 밥만 먹고 살 정도로 유지를 하시다가 울집의 복댕이, 지금은 애물단지, 울집의 복댕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관공서 일도 아빠가 다 맡아 하시고 사업이 엄청 잘 되기 시작했음. 시간이 흐른 뒤 내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였음. 울 아빠는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시던 인쇄업을 정리하시고 건물을 하나 사게 됨. 엄마가 그 건물을 사기 전에 절에 가셔서 이 건물 사도 되겠냐고 스님께 여쭈어 봤는데 스님께서 절대 반대라고 하셨음. 근데 귀 얇은 울 아빠 굉장한 가격에 그 건물을 사셨음. 절친하게 지내셨던 은행 지점장님이 자꾸 사라고 꼬드기셨음. 암튼 엄마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빠는 이미 꽂혀버리셨음.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 부산 사나이심. 엄마는 서울 여자. 1층 목욕탕, 여탕, 그리고 헬스장, 2층 목욕탕, 남탕, 그리고 찜질방, 그리고 3, 4, 5층 모텔. 나름 번화가였음. 처음엔 장사도 무지 잘 되고 이러다가 재벌되는 거 아닌가 했음. 엄마도 스님의 염려는 잊은 지 오래였음.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거임. 크크. 내 기억엔 우리가 그 건물을 사고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음. 어느 날 남탕 아저씨가 아빠한테 좀 와달라고 하는 거임. 아빠가 남탕에 갔더니 목욕탕에 자주 오던 동네 바보 오빠가 열탕 그 뜨거운 물에다가 똥을 싼 거임. 아빠 아는 사람 아들인데 우리 목욕탕에만 오면 그렇게 해코질냈음. 여탕 훔쳐보고 남탕 어지럽히고 헛소리하고 거기에 응가까지 하다니 탕 안에 물 다 빼고 청소하고 다시 물 받아야 함. 유유.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어서 보내셨음. 며칠 뒤 난 학교 야자를 마치고 가게로 띵까띵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그 동네 바보 오빠가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었음. 손에 기름통을, 펌프 있는 거 기름통을 들고 신나게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함. 난 열탕 똥 사건을 생각하며 풋 한번 웃고 가게로 가서 아빠 엄마와 집으로 갔음. 근데 집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아빠 핸드폰이 뺄레레레레 울리는 거임. 보일러실 관리해주시는 아저씨였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다는 다급한 전화였음. 이 빠럼이 울 아빠가 똥 싼 거 꾸짖었다고 불을 질렀네요. 지금은 웃으며 말하지만 그땐 정말 유유. 119와 112가 동시에 출동. 다행히 크게 번진 건 아니라 대충 수습을 하고
현장에 있다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있다는 방화범 오빠를 만나러 갔음. 난 증인으로 갔음. 방화범 오빠가 기름통 들고 가는 거 봤으니까. 아빠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없는 동네 방화범 오빠. 좀 있으니 방화범 오빠 아버지께서 오셨음.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고 합의하자고 하셨음. 원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다행히 화재보험도 들어놨기 때문에 휴 크크크. 야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일 마무리하고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갑자기 방화범 오빠가 살기어린 눈빛으로 난 다 봤다 라고 중얼거렸음. 자기 아버지한테 등짝 후려맞으며 끌려가면서도 울 아빠를 쳐다보며 안 된대이, 큰일 난대이, 다 봤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임. 멍미? 아빠와 난 쿨하게 무시하고 집으로 왔음. 인테리어를 손보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 울 목욕탕. 모텔은 영업 중이었음. 어느 주말이었음. 난 엄마랑 목욕탕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모텔을 봐주시는 이모가 아빠를 다급하게 찾았음. 장기 투숙 중인 302호 손님이 아침에 슈퍼에서 술을 사오면서 이따가 일주일치 숙박비를 준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함. 근데 오후가 되도록 숙박비를 주지 않기에 302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상해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인기척이 없기에 아빠를 호출한 거임. 아빠가 다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객실안. 우리 아빠는 촉이 좋으심.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 경찰에 전화를 했음. 경찰이 왔고 마스터키로 302호 문을 열었더니 302호에 투숙하던 손님이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더라고 함. 방 안엔 온통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순간 아빠는 손님이 술에 취해 잠에 들었나 생각을 했고 누워있는 모양새도 꼭 자는 것 같아서 깨우려고 다가가셨음. 손님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하며 그 손님의 어깨를 흔들었는데 그 촉감이 사람의 살이 아니라 나무 등걸처럼 딱딱한 게 아 죽었구나 라는 느낌이 왔다고 하심. 그랬음. 302호 손님은 죽어 있었음.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타살의 흔적이 없고 자살도 아니라고 했음. 경찰관 아저씨 한 분이 119를 불렀고 그렇게 302호 손님은 돌연사로 판명이 나서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음. 엄마는 그때 스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며 그제서야 후회를 하셨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막걸리 한 병 그리고 초와 향을 사오셔서 좋은 데 가시라고 오랫동안 초와 향을 피워두시고 막걸리를 따라 놓으셨음. 그리고 몇 달이 흘렀음.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이 줄긴 했지만 아빠의 인맥과 단골 손님들이 계셔서 운영이 어렵지는 않았음. 박보살이 심상치 않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갈 무렵 친구들이랑 우리 가게에서 단체로 목욕을 했음. 본격적으로 때를 밀어보려는데 박보살이 난 다 했다. 너거도 얼른 나온나 이러는 거임. 흥 깨는 데는 뭐 있는 박보살님 크크크. 우린 때 다 밀고 나간다고 했더니 빨리 나온나 심심하다. 자꾸 재촉하는 망할년. 대충 헹구고 나갔음. 실컷 불린 뒤에 안 밀었더니 수건이 닿을 때마다 후두둑 떨어지는 국수 같은 것들 크크크. 아으 씨 헤헤헤 나 좀 더러움? 예. 아빠가 고등학교 친구들 처음 놀러 온 건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셔서 아빠 엄마 차에 나눠 타고 우린 바베큐를 먹으러 갔음. 난 엄마 차에 그리고 박보살은 아빠 차에 탔는데 식당에 도착한 후에 아빠 표정이 계속 안 좋으신 거임. 친구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와서 아빠가 나한테 물으셨음. 네 친구 땡땡이 귀신 보나? 눈이 땡그레져서 내가 되물었음. 아 그때 내가 말했잖아. 꿈 잘 맞는다고. 왜? 걔 귀신 보나? 아니 그냥 뭘 아는 것처럼 묻길래. 뭐라던데?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땡땡이가 대뜸 막 묻길래. 양밥이 뭔데? 그거 막걸리랑 한 거? 그거 했잖아. 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땡땡이도 안다. 울 가게에서 사람 죽은 거. 그러니까 걱정돼서 묻겠지. 걔 그런데 관심 많다. 크크크. 아빠 은근히 겁 많노? 아니다. 땡땡이가 그러던데 목욕하다가 뭘 봤단다. 뭘 봐? 귀신이라도 봤다 했어? 끄덕끄덕. 아주 조금 겁먹으셨음. 크크크. 신경 쓰지마 아빠. 내가 내일 땡땡이한테 물어볼게. 신경이 안 쓰이나? 안 그래도 여탕 아줌마가 자꾸 귀신 봤다 카던데. 목욕탕을 시작할 때부터 여탕에 떼미시는 이모가 귀신을 봤다고 했었음. 우리 가족은 여탕 이모가 몸이 안 좋은데 힘든 일을 하니까 기가 약해서 헛것을 본다고 판단했음. 나 그때 좀 겁대가리 상실했나 봄. 아빠 말 듣고 진심 하나도 안 무서웠음. 귀신이 뭐? 어쩌라고?
뭐야? 여기까지야? 오호. 여기서 끝이야? 뭐 더 한 건 없는 건가? 아무래도 건물을 산 거면 처분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긴 하고 귀신이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있는 채로 둬도 되긴 한 건가? 악령이 아니면 그냥 둬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박보살 아가야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봄. 이 에피소드는 올해 설날에 박보살 집에 놀러 갔다가 박보살 엄마께 들었음. 박보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음. 박보살 엄마께서 몸이 약하셨는데 어렵게 박보살을 가지셨음. 그러던 어느 날 밤 산통이 오시더라고 함. 엄마는 아빠를 깨우시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셨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일어난 순간 순풍 하고 박보살이 나왔다는 땀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음. 박보살이 얼마나 성격 급한 여자인지. 근데 탯줄이 다 안 나와서 아무튼 병원 실려가시고 난리 났었다고 하심. 박혁거새님만큼은 아니지만 암튼 특이한 출생이었음. 참고로 박혁거새님은 박보살의 조상님이심. 엄마 말씀에 의하면 박보살은 아기 때부터 유별났다고 함. 배가 고파도 쉬하나 응가를 해도 심지어는 기어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혀도 울지 않고 또 반대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우야 우야 우르르 까꿍을 외쳐대셔도 갖은 재롱을 다 부리셔도 웃지를 않았다는 거임. 유아기 때부터 좀 섬뜩했던 여자임.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보살이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음. 근데 박보살이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해서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다고 함.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물으면 그냥 동화책 읽고 간식 먹었어. 이게 다였다는. 그러던 어느 날 박보살이 유치원을 다녀와서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 거임. 친구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말하길래 엄마도 정말 기쁘셨다고 함. 그리고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차시녀, 차가운 시골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셨음. 다음 날부터 박보살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음. 매일 유치원 마치면 집으로 곧장 오던 박보살이었는데 한 2시간씩 막 늦길래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A랑 놀다 왔다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그 친구한테 고맙게 여기셨다고 하심. 사교성 없는 박보살이 부쩍 말도 많아지고 밝아졌기 때문임. 그런데 애가 갈수록 밖에서 놀다 오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임. 하루는 해가 저물어도 오질 않길래 걱정이 되신 엄마는 박보살을 찾아 나섰음. 그런데 유치원에도 놀이터에도 운동장에도 박보살은 없었고 아빠까지 합세해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박보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빠는 계속 동네를 돌며 찾기로 하시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함. 그런데 집에 도착을 해보니 박보살이 집에 있는 게 아니겠음? 그것도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날 박보살은 엄청 혼났음. 피도 눈물도 없는 애가 3시간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함. 엄마한테 혼나고 집에 돌아오신 아빠한테도 아주 혼쭐이 났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A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고 박보살은 A네 집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A네 집에 전화가 없어서 못했다고, 다음엔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음. 엄마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셔서 A 친구가 사는 동네를 물어봐 두셨음. 박보살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여자였음. 다음 날부터 늦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또 부모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임. 겨우 친구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친구마저 잃을까봐. 그런데 얼마 뒤 박보살이 또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함. 엄마는 유치원 근처를 돌며 박보살을 찾아다니시다가 문득 박보살이 A네 집에 놀러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심. 그래서 엄마는 자전거를 타고 A의 동네로 가셨음. 마을 입구에 다다라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께 A라는 아이 집이 어디냐고 여쭤보셨음. 할머니들께서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또 한 명 데리고 왔나 보네, 이렇게 할 수 없는 말을 하셨다고 함.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제 딸이 없어졌는데 애인네 집에 놀러간 것 같으니 그 아이 집을 알려달라고 하셨음. 저게 만데이 올라가면 다 쓰러져 가는 집 한 채 나올 끼다. 만데이가 꼭대기라고 하네요. 꼭대기 올라가면 쓰러져 가는 집 한 채 나올 거다.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좀 올라가다 보니 할머니들 말씀처럼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보이시더라고 함.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걸 보시고는 엄마는 직감하셨음. 박보살의 친구라는 아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박보살 이모께서 무속인이시고 돌아가신 박보살 외할아버지께서도 무속인이셨다고 함. 그래서인지 박보살 엄마께서도 영적인 존재를 믿으시고 촉이 있으심.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들어서서 엄마는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셨음.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갑자기 엄마는 불안한 생각이 드셨고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셨다고 하심. 땡땡아, 엄마 왔다. 이제 집에 가자.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시며 계속 우셨는데 이상한 건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았다는 것. 얼마 동안인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안채로 보이는 곳에서 엄마 하는 소리와 함께 박보살이 걸어 나왔음. 박보살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있던 발이 녹으셨다는 엄마. 그렇게 엄마는 박보살을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셨음. 자초지종이야 어찌 됐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셨다고 함.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할머니들을 만났던 장소까지 내려왔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안 보이시고 할머니 한 분만 앉아 계셨음. 그제서야 정신이 드신 엄마는 그 할머니께 A라는 아이에 대해 물으셨고 할머니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따라와봐라 라고 하셨음.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굴다리 같은 곳으로 박보살과 엄마를 데려가셨다고 함. 여기야, 7년 전인가 8년 전에 A라 하는 딸애가 여기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 말씀을 듣고 엄마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셨음. A라는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박보살네 엄마처럼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지기 힘들었다고 함. 그 아이의 엄마는 삼신 할머니께 빌고 빌어서 딸을 낳았고 딸이 6살이 되던 해였음. 유치원에 갔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A네 부모님은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고 그날 밤 굴다리 근처에 발가 벗겨진 채로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이를 아이의 엄마가 찾았다고 함. 그 이후로 A의 부모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는 거였음. 이상한 건 해마다 A의 기일이 가까워져 올 때쯤 낯선 아이들이 A네 집을 들락거린다고 함. 동네 사람들은 A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라고 믿고 있었음. 그때 박보살 이모께서 계셨더라면 A라는 아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빌어주셨겠지만 한국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심. 후에 이모님이 오셔서 그곳에 가봤더니 재개발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함. 박보살의 첫 번째 친구는 슬픈 사연을 가진 아이였음. 슬프네요. 박보살이 그래도 이 아이의 영혼을 좀 달래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되면 갈 곳을 잃어가지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겠죠? 거기 있던 그 귀신이나 뭐 영혼들이?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건가? 구천을? 요즘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막내 삼촌은 큰 트럭을 하심. 근데 아직 결혼을 못하셨음. 올해 불혹이심. 크크크. 지금은 몰라도 요 당시에는 불혹, 마흔에 결혼 못하면 이제 엄청 늦었다. 그런 느낌이었죠. 지금도 뭐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작년에 우리 집에 삼촌이 놀러 왔었어. 삼촌 결혼 문제로 고민하던 엄마는 박보살 이모께 삼촌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셨음. 근데 이모님이 삼촌 얼굴을 보자마자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삼촌 살 길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임. 운전 정말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이모님. 우리 삼촌은 사주나 영가를 안 믿음.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함.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삼촌은 돌아갔음. 그런데 우리 엄마는 삼촌 걱정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거임. 결국 엄마는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서 탱화불사를 모신다는 말을 듣고 삼촌 이름으로 시주를 하셨음. 나도 탱화불사는 뭔지 잘 모름. 탱화불사란 불사를 그린 탱화로 불사는 가정신앙의 신격 중 하나라고 합니다. 탱화불사의 특징, 자손의 점지나 출산을 도와주고 자손의 명과 복을 관장한다고 믿어지고 흰색 옷과 꽃갈 염주 등을 하고 있고 바탕면을 전체 금박 처리한 후 그림을 그려 넣은 고급 탱화도 있다 라고 하네요. 성주신 좀 그런 느낌인가 봐.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서 탱화불사를 모시는 절이었던 거고 삼촌 이름으로 시주를 한 거죠. 근데 몇 달 뒤 다급한 목소리로 큰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음. 막내 삼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난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함. 불행 중 다행인 건 삼촌은 어디 한 군데 다치지 않았다는 것과 사고 난 곳이
과속하기 쉬운 곳인데 삼촌이 그날따라 속력을 내지 않았다는 것. 블랙박스를 뜯어봤더니 속력이 50km 정도였다고 함. 그리고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에 혈액검사를 했더니 만취 상태였었음. 삼촌은 진짜 안전운전 해가지고 목숨을 구한 거네. 솔직히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어쩌다 보니 삼촌이 피해자가 돼서 사고 수습은 벌금 딱지 한 장으로 끝났음. 합의는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삼촌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도리가 아니라고 운전자 보험 들어놨던 걸로 가족분들께 합의금을 전해드렸음. 그리고 요즘 집에서 자리 깔아 놓으시고 부처님께 매일 절하심. 그분 좋은 곳에 가시라고. 이 삼촌이 박보살네 이모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사람이 되게 선하신 분이네. 애초에 선한 사람 아니면 합의금 뭐 이런 거 그냥 합의금도 아니지. 그냥 드린 거지. 위로금으로다가. 이런 분이 진짜 없는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좀 돋는 건 사고 나기 전날 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삼촌 꿈에 나오셔서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휘휘 내저으셨다고 함.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서 삼촌은 그날 운전 정말 조심조심 했다는. 암튼 난 솔직히 그 사고 났을 때 속으로 생화불사? 돈 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음. 사고 나지 말라고 절에 시주를 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말임.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댔음. 크게 치를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액땜했다고 하시면서 만약 삼촌이 다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음. 엄마 말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음. 물론 이 글을 읽으시고 엄마처럼 생각하는 분들, 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겠죠. 자, 이 삼촌 얘기는 또 여기까지였는데요. 저는 약간 엄마처럼 생각하는 편입니다. 엄마처럼 생각해야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탄대로의 그 회사원 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재밌게 사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좋은 대학 못 가서 유튜브나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사고를 이 어머니께서 가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할아버지께서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휘휘 내저었다고 하는 거 생각나네. 그 괴물에서 표인봉 할아버지가 표인봉 맞나? 아닌데? 표인봉은 개그맨 아닌가? 표인봉은 틴틴파이브잖아. 아 변희봉 할아버지. 짤 보여드릴게. 이거 생각났거든요. 한 글자 빼고 다 다르다고요? 솔직히 이거 헷갈린 사람 좀 있을 듯. 틴틴파이브 휴인봉도 할아버지 되겠지? 아 그죠? 그럼 진짜 헷갈리겠죠? 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울 아부지 친구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함. 형사 콜롬보를 쏙 빼닮으신 아빠 친구분. 평생을 흉악범 시키들 잡으시느라 고생하시다가 은퇴하신 멋진 분이심. 항상 나를 볼 때마다 큰아버지라 부르거라 하신다는 크크. 영악한 나는 예 큰아버지 냉큼 대답하면 용돈을 척 하사하시는 쿨남이심. 크크. 물론 주머니에 용돈 넣고 나면 작은아빠 라고 다시 불러드림. 예끼요년아 하시면서도 딸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예쁜 것과는 거리가 아주 안드로메다급으로 먼 나를 엄청 예뻐해 주심. 콜롬보 아저씨는 항상 유쾌하고 밝은 분이시지만 남들은 모르는 속사정이 있으셨음. 아내 되시는 분이 몇 년 사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소가리를 많이 하신 거임. 병원을 가봐도 딱히 이상이 있는 곳은 없다 하고 한의원에서 침치료와 보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게 안 보이니 답답할 노릇 아니겠음? 울 엄마는 오지라퍼이심. 김장도 아주머니 두세 분 일당 드리고 며칠씩 하심. 무려 400에서 500포기. 그 김치 누가 다 먹냐고요? 울 가족 자동차 보험 만기일에 늘 전화 주셔서 연장해 주시는 그 땡땡화재 상담원 언니, 미용실 원장님, 경락 원장님, 나 공부방 했을 때 원생 엄마들, 온 동네 사람들 울 엄마 김치 안 잡숴 본 사람 없음. 며칠씩 김장하고 알아 눕고 또 퍼다 나르는 제대로 오지라퍼 우리 엄마. 그런 우리 엄마가 주변에 누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걸 못 견디는 건 당연한 거임.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무언가를 잔뜩 장만하시고는 박보살더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하셨음. 박보살은 밥 먹으라는 우리 엄마 전화를 싫어함. 크크. 대놓고 엄마 난 밥은 안 먹을래요 함. 크크크. 전에 썼던 글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요리 솜씨는 좀 난감함. 생태탕을 끓이시면
아, 이것이 생태 본연의 맛이로구나를 깨닫게 되는 요리 실력. 건강을 생각해서 간을 정말 싱겁게 하심. 생태 본연의 맛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 손. 우리 집 밥상 체험해보면 반찬 투정 안 함. 아무튼 덕분에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MSG 애찬. 사설이 길어졌네요. 크크. 암튼 그때 엄마는 혹시 콜롬보 아저씨 아내분께서 신병을 앓는 건 아닌가 싶으셨다고 함. 그래서 밥 먹으러 오너라 하며 박보살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는데 한번 봐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셨고, 박보살이랑 집에 왔을 때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도 와 계셨음. 박보살이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을 보더니 딱 한마디 했음. 어르신, 돌 치우세요, 돌. 돌 있는 건 우야 알았노? 라는 우리 아빠의 목소리. 박보살이 미소를 머금으며 아저씨 집에 돌이 많이 보인다며 여자는 원래 남자는 양인데 아주머니께서 여자 중에서도 음이 유독 많으시다고. 찬기가 강한 사람이 있는 집에 돌, 특히 수석을 갖다 놓는 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돌직구를 날림. 찬기운이 강한데 찬 돌을, 그것도 수석이 집에 있으면 음기가 더 왕성해지고 음기가 왕성해진 신체에는 훈령이 깃들기 쉽다며 돌을 다 없애라고 했음. 알고 봤더니 콜롬보 아저씨는 몇 년 전부터 수석이나 화석 등 원석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셨다고 함. 형사란 무릇 역마살이 낀 자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던 콜롬보 아저씨. 매일 현장에 계시느라 지루하실 틈이 있었겠음?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내외 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좋은 돌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본인도 생각해보니 집에 돌이 쌓여갈수록 아내분이 자꾸 아프다 하셨다 함.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께서는 얼른 집에 가서 돌들을 다 치우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음. 우리 엄만 식사하고 가시라고 잡으셨지만 내가 봤을 땐 식사하고 가셔도 될 듯한데 급하게 가시는 걸 보니 크크. 아직도 우리 엄만 돌 치우는 게 급해서 가셨다고 믿고 있음. 박보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콜롬보 아저씨 집 돌들을 본 것보다 돌 치우는 게 무지 급해서 빨리 가셨다고 생각하는 우리 엄마가 더 무서움. 크크크. 아니 뭐야? 밥 먹기 싫어서? 맛이 없어서? 그거구나. 자, 그러면 빨리 돌 치우러 갑시다. 아내, 얼른 일어나. 도망갔다. 그런 거였구만. 이제 알았네. 콜롬보 아저씨와 아내분은 요즘 하프 골프에 재미 붙이셔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두 분 다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심. 참, 그리고 의리가 의리의리한 콜롬보 아저씨는 박보살에게 작은 보답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줬음. 집에 가서 막상 돌들을 전부 내다 버리려니 너무 아까워서 아들 내외에게 좀 갖다 팔아봐라 하셨다는. 돌판 돈으로 박보살 가방 하나 득템함. 부럽다. 깍. 크크. 아하.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되게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찬 기운을 가진 사람의 집에 수석,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을 가진 돌을 가져다 놓으면 안 된다. 새로운 정보. 만약에 이 정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아시는 걸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박보살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훗 하며 늘 해주는 얘기가 있음. 생각보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악귀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가들은 사연을 가진 것이지 원한이 있어서 해코지를 위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함. 고로 착하게 살면 됨. 흐흐.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적당히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라고 늘 말함. 86년생 29살 범띠 박보살은 친구보다는 언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음. 저도 범띠인데 그런 박보살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으니 박보살 생애 처음으로 악귀를 만나다. 친구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음. 박보살과 그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데 그 친구가 어떤 아줌마와 아이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임. 엄마는 좀 아픈 것처럼 기력이 없어 보이고 아이는 진짜 귀요미 중에서도 상귀요미였음. 우리 앞에선 막 나 지랄 없이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학부형 앞에선 어머나 어머님 홍홍 거리는 게 여우주연상감인 친구에게 감탄하며 다시 수다 삼매경에 빠지려는 순간 박보살이 그랬음. 쟤네 엄마 많이 아프네? 쟤도 곧 엄마처럼 되겠다. 헐, 무럭무럭 자라는 이 나라의 샛별에게 무슨 악담이야 하며 눈을 흘겼더니 쟤네 엄마 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아프겠다 하는 거임.
박보살이 영적인 능력은 있지만 보이는 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미친 여자라며 싸다구 맞을 수도 있지 않음? 가끔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 혹시 네이트판에 박보살 얘기하세요? 제가 그 박보살이라고요? 외치고 싶다고 함. 근데 모두들 네이트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한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든 웹툰을 쓰든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유명해지라고 함. 유유. 요거를 즐기네? 박보살이 요걸 즐기는 타입이었네요. 그냥 몰래 쓰는 줄 알았더만. 아무튼 즐거운 커피타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들. 다음 주 주말이 돼서 다시 만난 그 고정 멤버 중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인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박보살에게 물었음. 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리적, 신체적으로도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는 거냐고. 박보살의 이모님도 신을 모시기 싫어 거부를 하시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셔서 신을 받으신 거라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함. 그리고 박보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저번에 봤던 그 애 걔가 많이 아플 텐데. 그 친구는 사실 그 아이가 몸에 멍이 자주 들어있길래 원생 중에서 가끔 덩치가 좋은 아이들이 약한 여자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 유심히 지켜봤다고 함. 딱히 눈에 띄는 점이 없어.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의 경우를 의심을 했지만 등하원할 때 아이의 아빠나 엄마를 보면 어찌나 아이를 예뻐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또 아이의 언행을 보아도 아빠 엄마와의 애착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는. 아무튼 그래서 박보살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만약 그 아이 몸에 멍자국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면 박보살의 도움이 필요할 듯해서 말을 꺼낸 거라 했음. 다음날 박보살과 나는 그 아이를 보러 친구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간식거리들을 사들고 찾아감. 뭐야? 아, 백조. 아, 자기가 백수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걸 딱 봤을 때 긴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부방을 하다가 학부모와 대판 싸워가지고 공부방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지금 백수인 상태고, 백수인 상태였기 때문에 친구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간식거리들을 싸들고 갈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암튼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심심해도 그렇지 그때 도대체 왜 따라 나섰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임. 간식을 먹고 있는 그 아이를 유심히 보던 박보살이 답답한 표정을 짓더니 아직까지 쟤한테는 안 달라붙었어. 엄마를 좀 봐야겠다 라고 하는 거임. 뭐 어쩌겠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내 친구는 어린이집 잘릴 각오를 하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음. 조용히 좀 뵙고 싶어요, 땡땡이 어머님. 꼭 배워야겠다는 친구의 말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으니 집에 좀 와주실 수 없느냐고 하는 그 아이의 엄마. 싸대기 맞을 각오하고 나서는 친구와 박보살. 이유도 없이 본능적으로 따라 나선 나. 이 답없고 겁없는 새 여자들. 나는 그냥 박보살만 믿었음. 그냥 늘 그래왔듯 지켜줄 것 같은 생각에 별 걱정 안 했던 듯함. 띵동. 그 아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렸음. 두둥. 생각보다 차분한 공기의 집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단 앉으시라며 음료수를 내오는 아이의 엄마.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던 박보살은 친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는 순간 찾았다 라고 하더니 호통을 치기 시작했음. 정말 이런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 답답한데 진짜로 너무 무서워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겠는 뭐 그런 느낌? 친구랑 나랑은 박보살만 쳐다보고 있고 아이의 엄마도 놀란 눈빛으로 물끄러미 박보살만 쳐다보고 있었음. 그러다 갑자기 박보살이 중얼중얼 연불 같은 걸 외기 시작했음. 얼마나 지났을까? 이번엔 아이 엄마의 눈이 휘번떡거리더니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임. 박보살은 다니는 절에 스님이 주신 보리수 염주를 항상 팔에 감고 다녔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염주를 풀어 아이의 엄마를 마구 내려쳤음. 나랑 내 친구는 계속 일시정지 모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그 아이만 끌어안고 있었음. 아이도 놀라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기 엄마가 박보살에게 맞는 상황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고, 휘번떡거리던 엄마의 눈이 아이에게 고정되는 걸 느낀 순간 건드리지 말랬지. 저기로 가버릴란다. 전부 죽일란다. 전부 죽일 거야 라고 고함을 치며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달려들었음. 나는 순간 눈을 감아버렸는데 파바박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염주를 목에 걸고 쓰러져 있는 아이의 엄마와 그 염주를 손에 꼭 쥐고 같이 널브러져 있는 박보살이 보였음. 아이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보살이
만약 자신이 정신을 잃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에게 꼭 연락을 하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떠오른 나는 박보살의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음. 느낌이 너무 싸했음. 무서웠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대로 가버리면 영영 박보살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갈 수가 없었음. 심상치 않음을 느끼신 박보살의 이모님은 그 아이의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고, 나와 내 친구에게 팥과 소금을 뿌리신 뒤 집으로 가되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에 들렀다가 가라고 하셔서 카페에 멍하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왔음. 그날부터 박보살은 연락이 되질 않았는데 정확히 2주가 지난 뒤 한 통의 문자가 왔음.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있어. 어린이집 선생님인 친구가 말하길 일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그 아이도 어린이집에 등원을 안 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했음. 그로부터 또 2주가 지나서야 박보살을 만날 수가 있었음. 박보살에게 듣게 된 뒷이야기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달려드는 순간 박보살이 염주로 아이 엄마의 목을 감아서 잡았고, 아이 엄마의 몸에 있던 혼령이 자신의 몸에 쏙 들어갔다고 함. 박보살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말 그대로 한순간에 쑥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함. 염주를 놓아버리면 완전히 제압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끝까지 염주를 놓지 않았고, 얼마나 지났을까? 기진맥진해서 그만 놓아야지 했을 때 이모님이 오셨다는 거임.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모님이 오셔서 무속인으로서 하실 일들을 하셨고, 박보살은 알 수 없는 분노로 들끓는 느낌의 몸서리를 쳤다고 함. 이모님이 다 들어주마, 내가 다 들어주마 하며 달래서 혼령을 박보살의 몸 밖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박보살의 몸에서 나오자마자 혼령은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박보살은 깨어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모님께 자신의 몸에 들어왔던 영가의 사연을 들었는데, 시대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오랜 옛날 지금 그 아이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터에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린 아이가 살고 있었고, 계모에 의해 갖은 구박과 서름을 당하며 모진생을 살았다고 함. 그런데 자신에게 유일한 애정을 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계모는 더욱더 모질게 아이를 대했고, 아버지가 친척의 상가에 가신 어느 날 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이는 뜨거운 기운에 눈을 떴는데 집이 불에 타고 있었다고 함. 그 어린 영가는 박보살을 통해 온몸으로 울며 불며 나를 불태워 죽인 건 초전댁이야, 초전댁 이라는 말을 계속했다 함. 그날 저녁부터 박보살과 이모님은 다니시는 절에 칩거하며 그 불쌍한 어린 영가를 위해 천도하였고, 얼마나 원한이 많은 영가였으면 박보살은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혓바닥과 목구멍의 근육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며칠 동안 약간의 미음과 물만 삼켜가며 천도를 했다는 거임.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녔던 그 아이 몸의 멍자국도 아이의 엄마가 거부를 하니 혼령이 괴롭혔던 거라고 했음. 나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인 친구가 알아보니 아이의 가족은 그 일이 있은 뒤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고 함. 영이 잘 통하는 사람은 다른 혼령들도 알아보고 또 찾아오는데 그 아이 엄마가 걱정이네 라는 박보살. 귀인은 귀인을 알아보고 귀신은 귀신 보는 사람을 알아본다. 너도 조심해, 박보살. 뭐야?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긴 에피소드를 쓰게 되면 또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쓰도록 할게요. 라고 하려 했지만 하나 더 풀겠소. 슬슬 방종각 잡히나 했는데 한 에피소드 더잖아. 읽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인연에 관한 이야기임. 박보살이 내뱉은 말은 뭐 거의 다 맞는 편이었고, 대략 짧으면 며칠, 길어도 몇 주 안에 해결이 나는 일들이었음. 때는 바야흐로 내가 가장 상큼했던 시절,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임. 지난 박보살 시리즈들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도화살이 끼어있는 사주였음.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외모였지만 성격이 좀 좋은 탓? 도화살 탓으로 그때 당시 남친이 있었음. 난 학업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었고 나의 대학생활은 연애사업, 문화생활, 친구 이게 다였음. 그래서 수업도 잘 안 들어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선배 한 명. 그렇게 짝사랑은 시작되었음. 물론 만나던 남친은 쿨하게 정리. 어차피 그 쉐낀 바람둥이였어. 그때는 왜 그렇게 부끄부끄 열매만 처묵했는지 출석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 네 하는 그의 음성만 들어도 막 심장이 쿵 하는 통에 다가가질 못했었음.
소녀팬 빙이 돼서 선배만 보면 속으로 깍깍 거리기만을 몇 개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이었음. 선배는 시험이 남았는데 나는 마지막 시험인 상황.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계셨는데 늘 앞자리에 앉아있던 선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싶었음. 교수님, 저희 땡땡 선배 안 왔거든요. 하며. 난 선배 걱정 때문에 시험지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음.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선배가 헐레벌떡 들어왔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간 사람이 없었기에 교수님의 배려로 시험을 치게 되었음. 알고 보니 타고 있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늦은 거였고 모자란 시험 시간은 교수님이 연구실로 오라고 하셨나 봄. 나는 먼저 강의실 밖으로 나갔는데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자판기에서 레모네이드를 뽑아서 기다림. 시험 끝났다고 시내에 나가자는 친구들을 뿌리치고 기다림. 교수님이 먼저 나오시고 선배가 가방을 정리하며 교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때 내가 불렀지. 땡땡 선배, 이거. 음료수를 받으며 그의 짧은 대답. 아, 네. 헐, 이런 쌍. 음료수 꽤나 받아봤나 보네. 그래도 고맙단 말 한마디 하면 혓바닥에 혓바늘이라도 뒀냐? 캬퇴 하려 했지만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문자를 냈음. 번호는 그의 싸이월드를 통해 접수했음. 싸이월드에 폰 번호를 올려놓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교수님 따라가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고마웠다고 말하는 선배. 흐흐흐. 그렇게 둘만의 썸은 시작이 되었고 부끄럼쟁이였던 나는 선배를 만날 때 매일 친구들을 데리고 나감. 아, 왜 그래. 둘이 가야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친구 데려와서 겁나 짜증났었다고 함. 크크크. 한참 썸 타던 그때 선배가 내가 사는 동네에 놀러를 왔었고 내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졌는데 선배도 피해갈 수 없었지. 박보살의 매의 눈. 그날 선배와 헤어지고 나서 박보살한테 나는 야, 어때? 나랑 맞아? 나랑 인연이 돼? 바람기는 있어 보여? 폭풍 질문을 해댔지만 박보살은 싱긋 웃기만 하는 거임. 그러다 내가 대답 없는 질문에 지칠 때쯤 박보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일기일회다. 일희일비하지 마. 뭐라는 거야, 겁나 짜증나게. 라고 대꾸했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었음. 일기일회, 일희일비. 선배랑은 그날 이후로 점점 멀어져만 갔음. 나는 대답 없는 메아리에 지치고 선배도 나름 학업에 열중하던 때였고 그렇게 잦은 오해와 작은 서운함들로 길을 잃었지만 서로에 대한 어설픈 애틋함과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았고 언젠가 한 번은 꼭 다시 볼 사람이라는 것을 둘 다 알았기에 그냥 작은 추억들로 서로를 기억하게 되었음. 길다면 긴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문득 나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숙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음. 그렇게 나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의 싸이월드를 다시 열었음. 야, 6년이 지났는데도 싸이월드가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진짜 옛날이긴 하네. 선배가 외국에 있다는 건 친구들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지인에게 자신의 카톡 아이디를 알려준 댓글을 보고 무작정 친구 추가를 해버림. 나는 개명을 했음. 오빠야, 잘 지내나? 라고 하니 누구세요? 라는 답장이 왔음. 맞춰봐라 하니 야, 땡땡땡 이름 바꿨나? 잘 지냈어? 하는 선배. 기억하고 있었구나. 날 기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음. 그냥 성만 같을 뿐 다른 이름인데 내 성씨를 보면 가장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나라는 게 너무 기뻤음. 곧 한국에 온다며 한국 가면 얼굴 보자 라는 그의 말에 또 심쿵. 크크크.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우린 다시 만났음. 만나는 날 바로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음. 소주 한 잔 두 잔을 기울이며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하게 되었고 술 기운에 나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림. 우리 동네에 축협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오빠야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나 오빠야 보고 싶을 때마다 매일 그 축협에 가서 그 사람 얼굴 한참 쳐다보다가 왔다? 자주 갔다? 헤헤.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나 닮았다는 그 남자한테 네 뺏길 뻔했네. 뚜뚜루뚜. 그렇게 그와 나는 다시 썸을 타게 됨. 집에 와서 박보살에게 다시 만남 소감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화로 하면서 내가 물었음. 그때 네가 말했던 일기일회, 일희일비 이거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이렇게 말했어. 삼신할매가 묶어준다는
그 새끼 발가락에 묶인 빨간 실 있지? 네 새끼 발가락에 묶인 빨간 실. 반대편에는 그 선배 새끼 발가락이 묶여 있었다고 이 곰팅아. 법정 스님 말씀을 빌려 지금 이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지금 이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이라는 뜻인 일기일회. 언젠가 다시 만나 인연을 맺을 운명이니 작은 것에 일일비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함. 그땐 어렸잖아. 그 선배랑 니랑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임이 확실한데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박보살 누님. 내 인연을 알아봐준 박보살도 신기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우리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그리고 우리 내년에 결혼해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어허. 아 밑에는 너무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안 읽겠습니다. 제 인연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하고 행복하대. 그리고 막 편지 쓰고 있어. 아 이건 안 읽겠습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들 그 행복하신 분들만 찾아서 읽어보시고 아씨 뭐야 이거. 마지막 말이 이제라도 더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마워요. 나의 그대여. Fuck. 좋은 아내가 될게. 고맙고 사랑해. 라고 합니다. 예, 이런 싸가지 없는. 뭐야? 얼마나 행복한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끝은 배드엔딩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이걸 마지막으로 읽어서 다행이다. 다음 방송 때 이거 처음으로 읽었으면 저 말 엄청 더듬기 시작했을 겁니다.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